결혼 3년 차, 나름 안정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다. 51세에 처음 해본 결혼이라 서툰 면이 많았지만 소정이와 민준이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가족 시간을 만들려 했고 민준이 교육비며 생활비며 한 번도 아까워한 적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처음 눈치챈 건 소정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대충 두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간다. 샤워할 때도 세면대 위에 올려두고 밤에 자기 전에도 한참 들여다본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물어봐도 대답은 늘 똑같았다. 번역 일이 많아져서요. 중국 클라이언트들이 시차 때문에 밤에 연락 오거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20대부터 사업해온 내 눈에는 뭔가 어색했다. 일 때문이라면 왜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만 주고받을까? 두 번째 변화는 민준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오늘 아빠랑 진로 상담 받으러 가요. 소정이 금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진로 상담. 학교에서? 아니요. 아빠가 상민 씨가 IT 쪽 일을 하니까 민준이한테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빠, 소정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 단어가 가슴에 걸렸다. 물론 민준이에게는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3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해오던 내가 있는데 갑자기 친아버지와 진로 상담이라니. 그런 건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이죠. 하지만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듣는 게 더 도움될 것 같아서요. 소정의 대답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건설자재 유통업을 한다. IT와는 거리가 멀다.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결혼 전 소정이 박상민과 이혼한 이유는 사업 실패 때문이었다. 당시 그는 IT 창업을 했다가 크게 망해서 빚만 잔뜩 남겼다고 했다. 그래서 소정이 혼자 민준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다고.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박상민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그것도 예전과는 다른 톤으로. 상민 씨 회사가 요즘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해요. 상민 씨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이 아버지니까 안부 정도는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빈도가 늘어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토요일 오후 소정과 민준이가 나갔다. 진로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했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골프를 치거나 동료들과 만났을 텐데 왠지 나갈 기분이 아니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둘이 돌아왔다. 어떻게 됐어? 소정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좋았어요. 상민 씨가 민준이한테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추천하더라고요. 요즘 AI 쪽이 전망이 좋다면서. 민준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평소에도 과묵한 편이지만 오늘은 더 조용해 보였다. 민준아, 어땠어? 아빠 말씀이 도움됐어? 민준이가 잠깐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서 뭔가 미안해하는 기색을 읽었다. 네, 도움됐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소정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켜지는 걸 봤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었다. 발신자는 상민이었다. 순간적으로 내용을 읽으려 했지만 금세 화면이 꺼졌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본 게 있었다. 오늘 고마웠어. 민준이가. 그 뒤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충분했다. 진로 상담 후에 감사 인사를 나누는 게 이상할 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찜찜한 걸까? 나는 20대부터 사업을 해왔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한다. 거래처 사장들의 표정만 봐도 속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그런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재혼 가정의 복잡함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 초혼인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됐다. 자꾸 소정과 민준이 생각이 났다. 점심시간에 직원 하나가 말했다. 사장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별일 없는데. 거짓말이었다. 분명 뭔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다. 사업가로서 배운 게 있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차분히 관찰하고 증거를 모으라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수하기 쉽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소정이 화장을 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어디 가? 민준이 학부모 모임이 있어요. 학급 대표 어머니가 진로 관련 간담회를 연다고 해서. 또 민준이 일이었다.
요즘 민준이와 관련된 일이 유독 많아진 것 같다. 같이 갈까? 소정이 잠깐 망설였다. 괜찮아요. 어머니들끼리 하는 자리라서.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분명 뭔가 있다. 하지만 아직 섣불리 추궁할 때는 아니었다. 좀 더 지켜보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51세에 처음 해본 결혼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다.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인다. 소정의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작은 변화들이 이제는 모두 단서처럼 느껴졌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가계부였다.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의 흐름을 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우리 집 생활비는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지만 소정도 개인 카드가 있다. 번역일로 번 돈으로 자기 용돈이나 민준이 관련 비용을 쓰는 용도였다. 카드 명세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였다. 3개월 전부터 카페 결제가 늘어났다. 그것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 쪽 카페들이었다. 번역일은 대부분 재택근무인데 왜 굳이 강남까지 나가서 카페에서 일할까? 더 이상한 건 주차비였다. 소정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 최근 3개월간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주차비가 자주 찍혀 있었다. 그것도 34시간씩 장시간 주차한 기록들이었다. 나는 달력을 꺼내 카드 사용 내역과 대조해봤다. 소정이 민준이 일로 외출한다고 했던 날짜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가슴속에서 뭔가 차가운 게 올라왔다. 20년 넘게 사업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소정이 또 외출한다고 했다. 민준이 대학 입시 설명회가 있어요. 상민 씨가 같이 가자고 해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와.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소정과 민준이가 나간 지 1시간 후 나도 차를 몰고 나섰다. 목적지는 소정의 카드로 자주 결제된 강남의 한 쇼핑몰이었다.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보니 소정의 차가 보였다. 지하 2층 구석진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입시 설명회 치고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다. 오후 4시쯤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민준이가 아니었다. 소정이 한 남자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나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였다. 박상민, 소정의 전 남편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소정의 표정이었다. 평소 집에서 보던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20대 여자처럼 밝고 들떠 보였다. 언제 마지막으로 내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었던가? 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소정이 돌아와서는 태연하게 말했다. 입시 설명회 정말 유익했어요. 민준이도 많은 도움 받았을 거예요. 민준이는? 학원에서 자습한다고 해서 먼저 보냈어요. 거짓말이었다. 민준이는 애초에 없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20년 넘게 사업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수한다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다음날 일요일 나는 핑계를 대고 혼자 외출했다. 목적지는 민준이 학원이었다. 학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민준이를 만났다. 민준아, 잠깐 얘기 좀 할까? 근처 카페에 앉아 민준이를 바라봤다. 17살 고등학생의 얼굴에 어른스러운 고민이 깃들어 있었다. 어제 입시 설명회 어땠어? 민준이가 잠깐 주춤했다. 저는 안 갔어요. 엥? 엄마가 혼자 가신다고 하셔서. 저는 학원에서 자습했어요. 역시 거짓말이었다. 소정이 혼자 박상민을 만난 것이다. 그것도 민준이까지 속이면서. 민준아, 혹시 요즘 엄마가 아빠, 내 친아버지랑 자주 만나는 거 알고 있어?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저한테는 별로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 순간 민준이의 눈에서 뭔가 애타는 기색을 읽었다. 이 아이도 뭔가 눈치채고 있지만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이제 확실해졌다. 소정이 박상민과 다시 관계를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나와 민준이를 속이면서.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분노는 뜨겁지 않고 차가웠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였다. 51세에 처음 해본 결혼에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다. 더 화가 나는 건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가족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었다. 민준이 교육비, 생활비, 소정의 개인 용돈까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계산해보니 어마어마했다. 집 리모델링, 신혼여행, 민준이 학원비까지 합치면 2억은 넘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소정에게 나는 무엇이었을까? 경제적 안정을 주는 임시 방편이었나? 전 남편이 성공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대체제였나? 그날 밤 나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사업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카드 사용 내역, 외출 날짜와 시간, 거짓말한 내용들, 모든 걸 엑셀 파일로 만들어 정리했다. 마치 중요한 거래를 검토할 때처럼 20년 넘게 사업하면서 배운 게 있다. 감정에 휩쓸리면 판단을 그르친다는 것이다. 지금은 냉정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할 때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본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니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목요일 저녁이었다. 소정이 민준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이 있다며 나갔는데 나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다. 박상민의 회사를 알아냈다. 지인을 통해 수소문한 결과 그는 강남의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요즘 AI 관련 사업으로 꽤 잘 나간다는 소문이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니 오후 6시쯤 박상민이 나왔다. 나보다 3살 어린 48세 남자. 한때 사업에 실패의 가정을 잃었던 남자가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를 따라가니 20분 거리의 한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나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30분 후 소정이 나타났다.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러 간다던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다.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영락없는 연인이었다. 박상민이 소정의 손을 잡았고 소정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뭔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1시간 후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준이가 나타났다. 학원에 있어야 할 시간에 민준이가 그들과 합류한 것이다. 세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가족 재결합이었다. 그들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완벽한 가족이었다. 아빠, 엄마, 아들, 마치 이혼한 적이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다. 민준이가 웃고 있었다. 3년 동안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밝은 웃음이었다. 박상민이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리자 민준이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기대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민준이에게 나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다. 3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했지만 결국 임시 대타였을 뿐이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서재에 틀어박혔다.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3년을 계산해봤다. 집 리모델링비 5천만 원, 신혼여행비 800만 원, 민준이 학원비 월 150만 원씩 36개월, 생활비, 소정 용돈, 각종 가족 모임비까지 합치면 총 2억 3천만 원이었다.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 쓴 돈이었다. 그런데 결국 나는 뭐였을까? ATM이었나? 전 남편이 재기할 때까지 임시 보호자였나? 그날 밤 소정이 들어왔다. 늦었네요. 상담이 길어졌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어떤 상담이었는데? 민준이 성적 관리랑 대학 진학 관련해서요. 담임 선생님이 꽤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매끄러운 거짓말이었다. 3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거짓말하는 연습을 했나 보다. 민준이는 학원에서 자습한다고 해서 먼저 보냈어요. 또 거짓말. 민준이는 1시간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다.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점심시간. 나는 민준이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아이와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민준아, 잠깐 얘기하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민준이를 바라봤다. 17살 아이의 눈에 죄책감이 가득했다. 어제 아빠 만났지?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사과할 것 없어. 내 친아버지니까. 다만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고 싶다. 민준이가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엄마가 아직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 아빠가 다시 잘 살게 됐다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소정이 민준이에게 이미 모든 걸 말해둔 것이다. 박상민과 재결합할 계획을.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석 아저씨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하지만 친아빠도 그리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17살 아이에게 무엇을 원망할 수 있을까? 친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게 당연하다. 그날 저녁, 나는 소정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둔 휴대폰을 살펴봤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박상민과의 대화가 맨 위에 있었다. 지난 3개월간의 대화 내용을 쭉 읽어보니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민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고마워. 나도야. 우리 가족이 다시 합쳐지는 거니까. 우석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그래, 이제 민준이한테도 당당한 아버지가 될 수 있겠네. 메시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처음부터 나는 임시 방편이었던 것이다. 박상민이 재기할 때까지의 경제적 안전장치, 2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온갖 배신을 당해봤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이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다. 사업가답게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였다. 51세에 처음 해본 결혼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다. 이들이 나를 만만하게 본 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더 이상 추측에 의존할 수는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사업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감정에 휩쓸리면 실수한다. 20년 넘게 건설자재 유통업을 하면서 배운 철칙이었다. 먼저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다. 우리 가족 핸드폰은 모두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통신사에서 위치 서비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정의 휴대폰 GPS 기록을 3개월치 뽑아보니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소정은 강남역 근처에 34시간씩 머물렀다. 번역일은 재택근무인데 왜 굳이 강남까지 나갔을까? 더군다나 그 시간대는 박상민의 회사와 정확히 일치했다. 카드 사용 내역도 다시 정밀 분석했다.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비가 7번이나 결제되어 있었다. 1인당 5만 원 넘는 비싼 곳이었다. 혼자 번역일 하러 나간다던 여자가 왜 2인분 식사를 했을까? 결정적인 건 주차비였다. 소정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최근 3개월간 백화점과 쇼핑몰 주차비가 무려 15건이나 찍혀 있었다. 모두 34시간씩 장시간 주차한 기록들이었다. 나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모든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했다. 사업 보고서 작성하듯 꼼꼼하게, 거래처 신용조사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목요일 저녁, 소정이 또 핑계를 댔다. 민준이 담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이 있어요. 이번에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소정이 나간 후 나도 차를 몰고 나섰다. 박상민의 회사 주소는 이미 파악해뒀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건물 3층이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니 오후 6시 10분쯤 박상민이 나왔다. 키 178cm, 마른 체형. 사진으로만 봤던 소정의 전 남편이었다. 3년 전 사업 실패로 가정을 잃었던 남자가 이제는 제법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를 따라가니 차로 10분 거리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소정의 카드로 7번이나 결제된 바로 그곳이었다. 나는 맞은편 카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차분히 유지했다. 거래처 사장들과 중요한 협상을 할 때처럼. 30분 후 소정이 나타났다. 순간 숨이 막혔다. 평소 집에서 보던 수수한 모습이 아니었다. 새로 산 듯한 원피스에 화장도 진하게 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러 간다던 45세 기혼 여성의 모습이 아니었다.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다.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영락없는 연인이었다. 박상민이 테이블 너머로 소정의 손을 잡았고 소정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차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분노는 뜨겁지 않고 차가웠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였다. 1시간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준이가 나타난 것이다. 학원에 있어야 할 17살 아이가 부모와 합류했다. 세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가족 재결합이었다. 그들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모습은 완벽한 가족이었다. 아빠, 엄마, 아들, 마치 이혼한 적이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다. 민준이가 웃고 있었다.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밝은 웃음이었다. 박상민이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리자 아이는 자연스럽게 친아버지에게 기대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그들에게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 3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했지만 결국 임시 대타였을 뿐이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서재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난 3년간 그들을 위해 쓴 돈을 정확히 계산해봤다. 집 리모델링비 5천만 원, 소정이 원하는 대로 주방과 안방을 모두 바꿨다. 신혼여행비 800만 원, 괌 5박 6일의 특급 호텔을 잡아줬다. 민준이 학원비 월 150만 원씩 36개월이면 5,400만 원, 생활비 월 300만 원씩 36개월이면 1억 800만 원, 소정 용돈, 명절 선물, 각종 가족 모임비까지 합치면 총 2억 3천만 원이었다. 나름 넉넉하게 써줬다고 생각했다. 51세 초혼 남성이 재혼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결국 나는 뭐였을까? 박상민이 재기할 때까지의 경제적 후원자였나? 그날 밤 소정이 들어왔다. 늦었네요. 상담이 길어졌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3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거짓말하는 연습을 한 건가? 어떤 상담이었는데? 민준이 성적이 좀 떨어져서요. 담임 선생님이 자세히 상담해 주셨어요. 매끄러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보였다. 새로 산 원피스, 진한 화장,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 모두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이틀 후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소정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한 것이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박상민과의 대화가 맨 위에 있었다. 지난 2개월간의 대화 내용을 쭉 읽어보니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민준이가 정말 행복해해. 아빠가 다시 성공한 걸 자랑스러워하더라. 나도 이제 당당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어. 우석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맞아. 진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맞아. 메시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처음부터 나는 임시 방편이었던 것이다. 박상민이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소정과 민준이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 거였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소정이 나와 결혼한 이유, 3년 동안의 결혼 생활, 그리고 지금의 배신까지. 나는 철저히 이용당한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서재로 들어갔다. 노트북을 켜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다. 2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온갖 배신을 당해봤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이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할 시간은 끝났다. 사업가답게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때였다. 이들이 51세 초혼 남성을 만만하게 본 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월요일 오전 10시. 나는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다. 김 변호사는 이혼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내가 정리한 증거 자료를 쭉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정서적 분류는 입증 가능하고 GPS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까지 있으니 승소는 확실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아내 상대로는 2천만 원 정도, 상간자인 전 남편에게는 1천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은 아니었다. 혼인 무효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재결합 목적으로 결혼한 거라면.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결혼 당시 기망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데 지금 가진 증거로는 부족해요. 다만 재산 분할에서는 유리할 겁니다. 재산 분할이요? 혼인 기간이 3년밖에 안 되고 부인 측 기여도가 거의 없으니까 80이 정도로 분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혼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들은 별도로 정산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것이었다. 내가 원하는 건 혼인 비용 정산이라면 집 리모델링, 신혼여행,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등 재혼을 위해 투입된 모든 비용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자녀 교육비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으니 전액 반환 청구 가능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2억 3천만 원이었다. 법정에서 다 인정받기는 어렵겠지만 절반만 인정받아도 1억은 넘을 것이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증거가 확실하니까 6개월 정도면 1심 결과 나올 겁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1년 정도 더 걸리고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수한다. 사업할 때처럼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날 저녁 소정이 또 외출한다고 했다. 번역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어요.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반응할 이유가 없었다. 소정이 나간 후 나는 민준이를 불렀다. 민준아, 잠깐 이야기하자. 거실 소파에 앉아 17살 아이를 바라봤다. 민준이의 눈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너희 엄마랑 아빠가 다시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사과할 것 없어. 내 친아버지니까 만나고 싶은 게 당연하지. 다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해. 엄마가 아직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석 아저씨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순진한 아이였다. 어른들의 계산된 거짓말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너는 친아버지와 다시 살고 싶어? 민준이가 한참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해요. 우석 아저씨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괜찮아. 내 마음이 그런 게 당연해. 나는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 너까지 거짓말하면 너무 서운하거든.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2시간 후 소정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마 박상민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일찍 왔네요? 미팅이 일찍 끝났어요.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었다. 여보, 잠깐 이야기할까요? 소정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테이블 위에 A사 용지 한 장을 내밀었다. 지난 3개월간 소정의 행적을 정리한 자료였다.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소정이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외출 날짜, 시간, 장소, 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지난 3개월간 뭘 했는지 정리한 겁니다. 박상민 씨와 만난 모든 기록이죠. 소정이 입술을 떨었다. 우석 씨,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다 봤거든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박상민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민준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진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맞아.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다. 소정이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언제부터였나요? 박상민 씨와 다시 만날 계획을 세운 게 소정이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3개월 전 상민 씨 회사가 안정되면서 민준이를 위해서는 진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그럼 나는 뭐였나요? 3년 동안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우석 씨 덕분에 민준이도 안정되게 지낼 수 있었고 고마웠다고요?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2억 3천만 원어치 고마움이었나요? 소정이 눈을 크게 떴다. 뭔 소리예요? 지난 3년간 당신들을 위해 쓴 돈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집 리모델링, 신혼여행, 생활비, 민준이 교육비까지 전부 계산했어요. 나는 계산서를 내밀었다. 이혼은 어차피 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정산받을 겁니다. 우석 씨, 특히 민준이 교육비 5,400만 원은 전액 반환하세요. 법적으로 제가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돈이거든요. 소정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박상민 씨한테 받으시든 어떻게 하시든. 나는 명함을 하나 내밀었다. 내일부터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건으로요.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다. 51세에 처음 해본 결혼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정직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본 것이 그들의 마지막 실수였다. 6개월 후 모든 게 정리됐다. 1심 판결은 내 완승이었다. 이혼 인용, 위자료 소정에게 2천만 원, 박상민에게 1천만 원, 그리고 무엇보다 혼인 비용 정산 1억 2천만 원이 인정됐다. 김 변호사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다. 판사도 소정의 기망적 행위에 대해 상당히 엄하게 판단한 것 같았다. 증거가 너무 완벽했어요.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처음부터 재결합이 목적이었다는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김 변호사가 말했다. 상대방이 항소할까요? 글쎄요. 항소해도 뒤집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보다 강제집행 준비하세요. 임의로 안 내면 재산 압류해야죠. 소정은 항소하지 않았다. 아마 박상민이 말렸을 것이다. 그도 IT 사업가라면 법적 리스크는 이해했을 테니까. 2주 후 소정이 합의금을 가지고 왔다. 1억 3천만 원 전액이었다. 현금 3천만 원과 약속어음 1억 원이었다. 약속어음이요?
상민 씨 회사 명의로 발행한 거예요. 3개월 후 만기인데 그 회사 믿을 만한가요?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정말 잘 돼요. AI 관련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마지막까지 박상민을 감싸는 모습이었다. 어쨌든 돈을 받는 게 중요했다. 그날 오후 민준이가 혼자 찾아왔다.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우석 아저씨, 17살 아이의 얼굴에 어른스러운 미안함이 어려 있었다. 민준아, 앉아. 아이는 소파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인사하러 왔어요. 이제 정말 이사 가거든요. 어디로? 분당이요. 아빠가 새 아파트 사셨어요. 박상민이 성공한 모양이었다. 3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던 남자가 이제는 분당에 아파트까지 살 수 있게 됐다니. 행복해? 민준이가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우석 아저씨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사과할 것 없어. 내 친아버지와 사는 게 맞지. 진심이었다. 3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했지만 결국 나는 임시 보호자였을 뿐이다. 우석 아저씨는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로. 민준이가 일어나며 90도로 인사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나간 후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3년 동안의 가족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없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다. 혼자 살다 보니 오히려 업무에 집중할 시간이 늘었다. 직원들도 사장님이 더 날카로워졌다며 농담했다. 좋은 의미에서였다. 감정적 낭비 없이 사업에만 집중하니 판단력이 더 예리해졌다. 3개월 후 박상민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만기가 됐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무 문제 없이 현금화됐다. 그의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직원 하나가 말했다. 사장님, 이상한 소문 들었는데요. 뭔? 사장님, 전 부인 말이에요. 또 이혼했다던데요? 나는 손을 멈췄다. 누구한테 들었어? 저희 동네 미용실에서요. 분당 살던 분인데 남편이 또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박상민이 또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박상민의 회사 소식을 찾아보니 몇 개월 전부터 투자금, 유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결국 본성은 못 숨기는 법이었다. 한 번 가정을 버린 남자가 두 번째도 버린 것이다. 소정은 어떨까? 45세에 두 번째 이혼을 당한 여자의 심정이 어떨까? 잠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금세 사라졌다. 자업자득이었다. 6개월 후 우연히 민준이를 만났다. 이제 19살이 된 대학생이었다. 우석 아저씨, 아이가 반갑게 인사했다. 많이 컸다. 키도 크고 얼굴도 성숙해졌다. 민준아, 대학생 됐구나. 네. 컴퓨터공학과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가 추천한 과였지?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빠는 지금 연락 안 돼요. 사업이 망했거나 또 바람을 피워서 도망갔을 것이다. 한때 성공했던 박상민도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다. 엄마는 혼자 번역 일 하시면서 힘들게 지내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돕고 있어요. 19살 아이가 아르바이트로 집안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도 공부는 계속해야지.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망설이다 말했다. 혹시 죄송하지 않으시다면 가끔 안부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추억이 이 아이에게도 남아있구나. 언제든 연락해. 아저씨는 항상 여기 있어. 그날 밤 나는 지난 4년을 정리해봤다. 51세에 시작한 첫 결혼은 실패했지만 많은 걸 배웠다. 재혼의 복잡함,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회사는 더 안정됐고 혼자 사는 생활도 나쁘지 않았다.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초혼의 순진함으로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배신당했을 때도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정의가 승리했다. 잘못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렀고 나는 당당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52세. 아직 늦지 않았다. 경험이 쌓인 만큼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편안한 잠이었다. 정직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세상이라는 걸 내가 증명한 것 같았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